네, 원투펀치 TMF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이 구성이 바뀌었어요. 제 앞에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요 카메라로 보이실 텐데, 이분 누구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 그냥 옆모습만 봐도 다 알죠? 그러니까 앞모습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그랬죠, 이렇게. 황당현님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당현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우리 옆에 계시는 항상 정다워 기자님 계시는데, 우리 사실 TMF가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된 다음에 덕현님을 제일 좀 게스트를 모시자 이런 말을 처음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을 위해서 좀 늦게 오셨다고. 그 약간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한 명이 빠져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자리가 이제 곧 저의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지금 접착제 붙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원래 이명철 위원님 자리인데 네. 지금 이렇게 또 구성이 된 이유가 또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제가 처음에 피디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왜 연락 드린지 아시죠? 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오. 이제 처음에 사실 모르는 척 할까 하다가 사실 저로 이제 다룰 소재는 좀 명확하거든요. 어쨌든 축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그쵸. 아니다 보니까 뭐 황당현의 인생이 막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건 이미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타 채널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돌림 노래 같아서 오늘 이제 또 전북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제가 오늘은 뭐랄까 좀 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해설위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조금 이제 중립적인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하는데 아마 팬님이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웬만하면 좀 팬 입장에서 한번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굿즈도 입고 오신 거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전북현대 MD샵 초록이네거든요, 이름이. 네, 초록이네에서 판매하는 굿즈입니다. 지금도 판매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샀어요? 작년에 안 좋을 때. 왜 안 좋을 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좀 더 힘을 붙돋고 싶어서?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쨌든 난 응원은 너의 팬이다. 쭉 해야 되니까. 예, 진짜 사기 싫었는데. 예, 사야죠. 예, 그래도 한 푼이라도 좀 보태야. 아니면은 그냥 그날 추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보태야 그렇게 해서 뭐 콤파니로 데려오고 이제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기대감에. 예.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자 맞습니다. 굿즈를 샀구나.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사실 임원철 위원님 자리인데 오늘 임원철 위원님이 조금 아프시대요. 입이 아프대요. 입이 아파서 오늘 방송을 못 하겠다고. 예.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이스타 촬영도 하고 왔거든요. 앞에 네네네. 이스타 뭐 찍을 게 있다고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도 이제 결장을 해서 아, 진짜요? 예, 입이 많이 아픈가 보다. 그러면 사실 임원철이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예. 진짜 아픈 건데. 그쵸. 뭐 꾀병 부리는 스타일은 또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요. 임용철 위원님의 쾌차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정다은 기자님은 황당현 기자님하고 아까 제가 같이 올라왔거든요. 좀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도 한번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방송을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어서. 둘이 개인적으로 막 본 건 아니고요. 네. 사적으로요? 사적으로 사실 접점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어색했구나. 둘이 네. 같이 얼굴 보는데 옆으로는 많이 안 보고 앞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지금 방송 시간이 한 2분 되지 않았나요, 지금? 이명철 위원도 그렇고 이제 사실 접점이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해설하시는 분들 만날 일이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사실은 거의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어쨌든 임면철 없는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지난 컨텐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신태용 감독님이랑 울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인터뷰 전에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다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거기까지만을 아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편향된 느낌으로 하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짧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먼저 정다은 기자님은 그때 같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신태용 감독의 인터뷰는 사실 뭐 KBS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저희 회사 담당 기자도 인터뷰를 했을 때 거의 네네.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진실 공방이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울산이 수습을 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담당 기자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논란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얘기를 나간 건데 이제 KBS를 너무 적나라하게 나갔죠. 그쵸. 각자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청용 선수가 뭐 골프 세레머니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신중하게 나중에 좀 더 꼼꼼하게 해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인터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실력으로 네.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이 끝나고 정리가 되면 어. 우리가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일이 좀 커진 측면이 있고 당연히 저는 뭐 이청용 선수 비판 받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시즌 끝나면 뭐 울산 쪽에서 해명을 하겠죠. 일단 지슬 공방이 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 뭐 장면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이 끝나야 조금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조금 이 스토리들이 이제 뭔가 좀 유야무야 되면은 나중에 시즌이 끝났을 때 이거를 오픈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왜냐면은 뭐 요대로 되면은 되게 진짜로 이상한 상황이니까. 되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선수들이 완전히 아무 이유 없이 막 쫓아내는 네. 그런 게 그렇게 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그 정도로 일종의 상대방에게 모욕을 줄 만한 조롱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했으면 설명해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황덕현 위원님도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뛰어드세요. 그런 거구나. 몸살이는 거구나. 아니요, 몸살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그거예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은 다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네. 뭐가 이랬다 네, 저랬다 네, 네. 다 얘기했는데 사실 울산 쪽은 지금 그냥 시즌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청용 선수가 골프 세레모니를 했다는 건 그만큼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에. 정다호 기자님이랑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골프 세레모니를 굳이 했어야 했나? 왜냐면 만약에 울산이 지금 되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유야무야 뭐 됐을 수도 네네.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 약간 반등을 하긴 했어도 여전히 그런 플레이오프권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저걸 하면 팬들이 저걸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우려는 좀 있었거든요. 왜 했을까? 좀 생각이 그래도 깊은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뭔가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런 제스처까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까지 한 거 보면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감정적으로 가버린 그렇지.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네. 이런 마음이 좀 아쉽게 드는 그리고 거죠. 심지어 그거를 이제 2번이나 했잖아요. 네. 끝나고 또 했으니까 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이제 감정선으로 끌고 가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끝나면 이제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좀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팝콘 가게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이게 좀 점화가 됐는가라는 점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다 11월 되면 이제 그렇죠. 동생 시즌 끝나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두 분은 요거에 대해서 또 뒤에 얘기를 조금 들은 거 있어요? 알았어요. 얘기 안 물어볼게요. 분명히 있다? 지금 여러분 있는 거예요. 지금 표정 잡았죠? 표정. 네. 잡았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점에는 그 누구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흘러뜨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주고 좀 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를 하는 거를 오히려 좀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정규 시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잖아요. 간단한 리뷰 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아나운서님이 나 지금 정신이 없네. 다시 할게요. 자, 정규 시즌하고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 간단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이제? 네. 됐습니다. 네. 어떤 경기 좀 인상 깊은지 먼저 황덕현 기자 비켜. 근데 저 진짜 그만둔 지가 오래돼가지고 사실 내가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진짜 바빴는데 사실 열이 39도로 올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좀 진짜요?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링거를 아하. 2번에 맞고 알겠어.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어디 아프신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프셨고. 진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회복하는데
아직은 좀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열이 39도까지 오를 아나운서님 나왔는데 이명철 입 아프다고 지금 방송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고정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쵸? 예. 이거 잘 안 되겠네, 너. 아니 지금 뭐 누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늙은 누나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황당현 위원님 하나 경기 뽑아주세요. 저는 서울 강원. 서울 강원 역전. 그 강원이 최근에 이런 경기가 계속 지속되는 게 이번 서울전까지 좀 이어지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중계를 하고 왔고 이제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중계하면서 이제 앞선 경기들을 쭉 이제 팔로우를 좀 해봤는데 이 후반에 무너지는 것이랑 별개로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좀 보면 이게 상대가 정말 기깔나게 잘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정말 단순한 미스부터 출발을 해서 본인 스스로 무너진다? 무너졌었던 경기들이 좀 있었고 저는 서울전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다고 보는데 이게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물론 강원 이겼어요. 그 경기는 마지막에 김건희 선수가 골 넣으면서 네. 다시 이제 재역전을 하면서 경기를 끝내긴 했는데 제가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김대원 선수랑 이유현 선수랑 잠깐 이제 인사할 겸 얘기를 나눠봤는데 선수들도 알더라고요 그거. 아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너무 어렵게 간다.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이제 서울전은 아니지만 아침 같은 경우는 전반전 전 개인적으로 강원 이번 시즌 베스트 경기라고 봤거든요. 너무 네. 잘 풀어서. 근데 이게 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미스 때문에 무너지는 경기가 나왔고 아침은 어찌저찌 그걸 이기긴 했는데 서울전은 결국 이게 4골 내주면서 무너지는 경기가 또 나왔다라는 게 좀 아쉽고 이게 앞선 대구전도 사실 그 앞에 안 비겼던 해온 경기인데 예, 계속 이런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강원 입장에서. 물론 강원은 저는 올 시즌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널 A 어쨌든 올라갔고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쭉 내고 있고 사실 청두전도 지긴 했는데 경기는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강원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은 했지만 어쨌든 이 남은 경기들이 계속 좀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 무너지는 그림이 된다면 아마 시즌 마무리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은 오히려 이제 좀 기사회생한 느낌이긴 한데 이 서울도 사실 시즌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팀은 이제 아챔을 항상 목표로 이제 좀 올 시즌에 이제 삼아야 되는 팀이라고 보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서울 팬들이 또 완전히 만족할 만한 경기였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서울 강원 경기가 여러모로 강원의 좀 고질적인 문제점 그리고 서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템포 좀 쉬어갈 만한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 강원 경기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항상 정덕이 나오면 깊이 있는 관찰. 저는 근본적으로 강원은 베스트11과 벤치의 간극이 아주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교체 멤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서울은 링가드랑 문선민이 교체로 들어갑니다. 게임 체인저죠. 강원은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과연 이 주전급 선수들에 상응하는 이 능력치를 갖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전 잘하는 감독이 훨씬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반전 잘하는 감독보다. 전반전이 저는 감독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은 전반전이 되게 좋은 팀이에요. 특히나 이제 전역한 선수들이 합류한 뒤로는 경기력이 굉장히 전반전을 대체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하고자 하는 축구를 거의 다 수행을 해요. 근데 후반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확 바뀌거든요. 네. 감독의 운영, 뭐 교체, 선수들의 집중력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건 그 90분 이상 그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15명이나 16명 정도의 라인업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는 되게 동의하는 건 그러니까 강원이 근데 스쿼드적으로 선수가 부족하진 않거든요. 네. 숫자만 봤을 때. 강원이 사실 전반기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결국 파이널 A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전은 잘해요. 선수가 바뀌면 뭔가 느낌이 전반기의 강원으로 살짝 돌아가는 느낌? 그게 좀 세게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비슷한 그 말이지 않을까. 이 주전 자원들과 이 벤치 멤버들 간의 갭을 좀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근데 뭐 이제는 리그 이제 막바지다 보니까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 아마 좀 재정비 그리고 뭐 겨울에 이제 어떤 선수가 좀 들어오고 나가느냐 여기서 이제 정용 감독이 또 어떻게 팀을 꾸리느냐 뭐 이런 점이 이제는 당면한 과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과 강원 얘기했고 아직 정다은 기자님이 또 한 경기 인상 깊었던 경기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제가 사실 해외 출장을 갔다 어제 밤에 와가지고요. 이번 주말 경기를 이제 하이라이트만 좀 봤는데요. 제주가 인상 깊더라고요. 제주가 좀 많이 좀 능동적으로 변했고
사실 제주의 가장 큰 문제는 보고 있으면 그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던 지난 약 30경기. 사람들이 이번 경기가 가장 올 시즌 중에서 제일 잘한 경기라고. 어쨌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서 사실 이번 라운드가 제주한테는 엄청난 분기점이 된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이제는 저희가 사실 지난 2주 전에는 제주 쉽지 않겠다. 대구가 역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역전하기는 이제 많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리고 어제 너무 그 95분 버텨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실점하는 경기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승점도 안 그래도 차이도 나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거의 이제 12위는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이거 뒤집기는 뭐 물리적으로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는 제주가 한 칸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고 네. 왜 이렇게 맨날 바뀌어요, 사람이? 상황이 바뀌니까 바뀌게 된 거죠. 상황이 바뀌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컨텐츠를 따라가셔야지 컨텐츠를 이거만 보고서 한 2주 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뀌어서 얘기하니까 항상 모든 패널들이 그렇지 않나요? 상황에 갑자기 제주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치. 하죠. 저는 사실 이제 대구가 한창 이제 지금만큼의 격차도 못 좁힐 때 이제 그때도 대구는 그냥 논외로 치더라도 올 시즌 제주는 진짜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걸 그냥 김학범 감독 체제에서도 쭉 생각을 네네. 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감독님 좀 죄송한데 이거는 2부에서 올라오는 팀이랑 승강 플레이오프 하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분위기나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방향을 왠지. 지금 잡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아니 뭐 확실하게 수비적으로 갈 거면 수비적으로 가면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먹혀도 좀 나가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으면 했는데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전 네네.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딱 말미 가면서 어쨌든 김학범 감독 경질이 되고 그리고 김정훈 감독 대행 체제로 들어오면서 뭐 어느 정도의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순위가 바뀔 수는 있어도 아마 수원FC 제주가 이대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뷰를 간단히 해봤고요. 이제 전북 얘기를 드디어 이 황덕현 위원을 모시게 된 전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거든요. 전북은 어떻게 우승을 했을까라는 게 메인 주제인데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황덕현 위원님이 말하는 팬으로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전북 우승의 의미. 전북 우승의 의미요? 네. 그냥 늘 하던 거 또 한 느낌. 뭘 늘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부진은 있지만 몰락은 없다. 아, 네,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진짜 재수 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재수 없어요. 네. 정말. 지난 시즌은 그런 몰락은 아닌 건가요? 어째 강등을 안 당했으니까. 그래서 몰락은 네. 아니다. 오늘 좀 네. 많이 강등이면 진짜 몰락인데 어쨌든 강등은 안 당했으니 그러면 수원 삼성은 몰락이다. 그죠? 몰락 아닌가요? 그죠. 저는 죄송합니다. 수원 팬들 죄송한데 근데 그 명문 팀이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지금 아, 2부로. 그렇죠. 맞아. 수원 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건 사실 몰락 맞아. 네, 혹시 이번 회차 좀 조회수가 잘 나올까요? 수원 팬들이 몰려오시려나? 네. 근데 저도 수원 삼성은 몰락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다시 올라와야죠. 그래서 수원 삼성은 저는 재건을 지금 해야 되는 네. 상황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제 앞선 시즌에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뭐 K리그 팬들 사이에서는 식단두, 김상식, 단 페트레스쿠, 김두현 이 약간 이 3연봉으로 이어지는 그 체제 아래서 네.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거 포에 와서 정상화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조차도 올 시즌의 현실적인 목표는 저는 1차는 파이널 A. 그리고 여기서 좀 잘하면 난 아챔권 가면 진짜 대만족이다. 근데 이래놓고서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올라갈 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그 회차마다 다 다릅니다. 스탠스가 다르고 와 진짜 사람들이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뭔 얘기하고 있었죠? 부진은 있지만 몰락은 없다.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저의 모든 시선은 사실 우승 뭐 트로피 세레머니 우승 확정 경기 여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래요? 저는 최철순 은퇴식이 훨씬 지금 중요한
이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멋있다 팬으로서. 근데 최철 선수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국 선수보다 전북에서는 위상 그쵸. 위라고 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성대하게 치를 것이냐가 제일 감동적이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선수가 못 나옵니다. 단일 클럽에서 상무 시절 제외하고 원 클럽면 이건 해외도 저는 나올 수 없는 기록이라고 거의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잘 마무리하면 올 시즌에 진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자, 팬으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다우 기자님은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작년과 지금의 순위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 우승의 의미 잘했다? 전북,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2012년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전북은 정말 강한 팀이었죠. 엄청난 팀이었죠, 네, 진짜. 그때 전북은 사실 아시아에서도 이제 이 우승을 노리는 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서서히 내려가는 거를 이제 봤잖아요. 전성기에 있던 팀이 어떻게 내려가는가에 관한 관찰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좀 틀릴 수도 있겠다.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러니까 저는 전북이 이렇게 서서히 내려온 최근 그 지난 2, 3년간의 그 하락은 세대 교체에 관한 그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전북이 강했던 이유는 국가대표 할 만한 선수들 데려올 수 있던 팀이었어요. 네, 한 2, 3년 전부터 전북은 국가대표를 못 데려오는 팀입니다. 왜냐면 국가대표 어린 선수, 젊은 선수들은 다 해외로 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북 한 12, 3년 전에 전북 비교하면 저는 그 무게감이 압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의 대처를 전북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 조금 생각의 변화가 있던 게 홍정호 선수를 보면서 네.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홍정호 선수 제가 기사도 쓰긴 했지만 사실상 계륵으로 조금 취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잘 다치고 또 기량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올해 제가 생각하는 전북의 가장 큰 우승의 원동력은 홍정호, 김영빈, 박진섭이거든요. 그 세 명이 가운데서 잡아줬던. 그래서 베테랑도 잘 쓰면 굳이 안 내보내도 팀의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그거에 관한 일종의 솔루션을 포획 감독이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인 감독 포획 정도 데려올 수 있으면 외국인 감독 참 좋겠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다른 팀들은 쉽지 않으니까. 근데 포획 감독처럼 뭐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스페인 뭐 라리가라든지 이런 큰 리그에서 경험을 쌓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도 있는 감독이면 K리그에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팀 자체보다는 이 감독 선임에 관한 감독의 영향력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 시즌인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처음 부임을 했을 때 팬으로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마 좀 의심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막 우리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이랑 포획 감독이랑 이제 얘기가 많이 네. 나왔었잖아요. 솔직히 둘 중에 누가 더 적합하다고? 이정효죠. 그죠? 네. 저는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네. 진짜 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정효다가 아니라 이미 K리그에서 검증은 그렇죠. 진짜 끝났고 오히려 그게 궁금했죠. 이정효가 빅클럽을 맡았을 때도 저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까? 왜냐면 뭐 해외 쪽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뭐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첼시에 있었던 그레이엄 포터라든지 아니면 뭐 데제르비 같은 감독도 네. 저는 좀 비슷하다고 보는 게 중소 클럽에서의 성과는 확실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이 빅클럽을 맡았을 때도 이 대가리 큰 선수들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면이 좀 궁금했다 뿐이지 저는 둘 중 적합도로 왜냐면 외국인 감독은 어쨌든 리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사실 포획 감독이 지금은 뭐 이미 선수단 파악도 다 됐을 거고 뭐 그런 것도 다 구상을 했겠지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전진우가 누군지 아니 박진섭은 누군지 사실 몰랐을 거예요. 네. 올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현 감독이 저는 훨씬 좀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둘 중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저는 이정현 감독 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포획 감독이 왔을 때 막 와 실망이다라는 건 아니었던 게 아무나 프리미어리그 감독하는 거 아니다. 그럼요. 네, 아무나 유럽 국가대표팀 감독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닌데 진짜 무슨 선수 실력 명성만 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초반에 이정현 감독이 이제 빠그라졌다라는 소식이 좀 아쉽긴 했지만 포획 감독 이거는 K리그 구단들이 데려올 수 있는 감독 레벨이나 네이밍 중에서는 이건 그냥 0티어다. 이 이상의 제가 그때 근데 포획 어디서 망하지 않았나요? 뭐 안 좋지 않았나요?라고 말씀하시던 분들께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건 이 이상의 감독은 K리그에 안 온다였어요. 네. 아니 이 이상의 감독은 다른 상위 리그 가서 더 잘하고 있겠지. 현실적이다.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유럽도 아니잖아요. 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진짜 거리나 이런 것도 먼 나라인데 이 포획 정도 데려온 거면 이거는 진짜 최상위 티어의 감독을 데려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정현 감독 안 된 건 좀 아쉬웠지만 포획 감독 이거는 진짜 되게 구단 입장에서도 과감하게 좀 투자를 했구나라는 기대감이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포획 감독이 성공한 가장 큰 원동력은 리그와 팀을 빨리 파악했다. 황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K리그 감독들이 외국인 감독을 비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팀에 와가지고 팀 선수들 파악해야 되지.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감독은 6개월, 9개월이 지났는데 선수 이름을 몰라. 번호를 불러. 그리고 그 선수가 팀에 있는지도 모르는 몰라. 이름을 맞아. 몰라. 번호를 불러. 번호를. 넘버 7. 뭐 이렇게 불러요. 넘버 7이면 주전이에요. 주전 선수 이름을 몰라. 제가 그거 보고 와 진짜 외국인 감독 쉽지 않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팀들이 외국인 감독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와서 선수단을 빨리 파악하고 근데 우리 팀만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다른 팀도 파악을 해야 돼. 수위 경쟁을 하려면. 이거 하다가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답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장수하는 외국인 감독이 많지 않았던 건데 포획 감독은 그게 진짜 빠르더라고. 네. 선수단 파악하고 그러니까 제가 동계훈련 갔을 때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뭐냐면 한국영 선수를 윙어로 썼다는 거예요. 연습 경기를 하는 네. 윙포워드로 썼다. 네. 그래서 그때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선수도 저한테 저 윙어 봤어요 이러면서 그게 좀 약간 황당하다는데. 이번 시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선수들 좀 알아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여러 선수한테 다양한 포지션을 맡겨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선수의 성향이라든지 뭐 실성의 능력이라든지 장점, 단점을 파악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가 빨랐고 그 다음은 이제 리그에 관한 판단, 이해가 굉장히 빨랐던 거. 그게 뭐냐면 시즌 초반에 기억하시겠지만 전북이 ACL2에서 탈락할 때 경기가 진짜 엉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약간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그 이후에 포획 감독이 팀에 대한 베스트 11을 찾은 거예요. 네네. 그 주장 저 돌렸거든요. 와, 저렇게까지 돌리나 싶을 정도로 돌렸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찾아낸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감독이면 생각하지 못할 라인업이에요. 제가 보기에. 네. 왜냐면 그 포백 라인이 뭐 홍정호, 비명빈, 김태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다 나이 든 선수들이잖아요. 김태현 정도는 빼고 가끔 최수호는 들어가고. 네네. 근데 그런 포백 라인을 제가 볼 때 국내 감독은 안 합니다. 일단 나이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그걸 했고 또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러면서 박진섭, 김진규, 강상희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어 놓은 그 척추를 딱 이게 우리는 베스트다. 그거를 감독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파악이 되게 빨랐다는 네. 데는 저도 완전 동의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강상윤, 김진규, 박진섭이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나아지거나 뭐 부상자가 없었더라면 원래는 이제 이수빈 선수를 조금 더 기용을 했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수빈 선수가 다친 것도 있고 결국 이제 김천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됐다 보니까 뭐 이제 그거는 좀 나아졌는데 원래는 이영재 선수를 더 썼었고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지금은 이제 출전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변화를 줌에 있어서 저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약간 부상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영재 선수 살짝 부상 당하면서 김진규가 그 자리에 들어갔고 최우진 선수가 원래는 이제 그 22세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사실 시즌 초반에 좀 별로였거든요. 폼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다 강상윤을 22세로 쓰고 김태현이 왼쪽으로 가면서
포백 라인 구성 그리고 이제 중앙 코어 라인 구성 요렇게 했는데 이런 실험 속에서 결국 이제 본인이 답을 찾은 거죠. 아, 지금 우리의 현 상태에서의 베스트 11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사실 전북의 올 시즌 라인업은 그 명단 발표를 안 봐도 됩니다. 네. 왜냐면 똑같아요. 네. 항상 매 경기 진짜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변화 있지 않는 이상 그 코어 라인이 이제 좀 항상 고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베스트 11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았고 뭐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통하는 경기들도 많았어요. 네. 저는 그 약간 팬들이 얘기하는 그 식단두 시절의 컨셉은 좀 명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좀 뻔할 수 있어도 플랜 A의 정착이 되게 빨랐던 거? 아니 뭐 뻔하다고 하는데 못 막으면 우리가 잘 통하게 하면 그만이지 라는 식으로의 접근이 저는 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좋았던 것 같은 게 상황에 따라서 그 현실에 대한 타협이 빨랐다고 보는 네. 게 대표적으로 저는 안양전 보거든요. 시즌 초반에 그때 식스백 썼습니다. 막판에 갑자기 수비수 막 맞아요. 투입하면서 진짜 그 한 골 지키려고 완전 수비적으로 사실 그때 팬들 여론은 안 좋았죠. 아니 이게 무슨 축구냐.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경기력보다 승점을 쌓아야 될 때고 이길 때라는 거를 아마 포획 감독은 더 잘 알았던 것 같고. 그때 컨텐츠 있죠. 있죠. 그거 제가 유튜브 제목도 있어요. 제목도 있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이제 좀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이제 사람이었을 때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했었던 말이 완전 비판이었죠. 홈에서 이런 경기 보러 가는 거 이거 시간 아깝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 컨텐츠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매주 확인을 하셔야 원래 됩니다. 스포츠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이리저리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포버즈께 정중한 사과를 이 자리에 불러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뜻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대한 대처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내적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건 베테랑들 저는 대우를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철순 선수도 그러니까 호칭 자체를 그냥 레전드라고 네, 이제 네. 라커룸 대화에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진짜 백포라인 그렇게 베테랑 위주로 구성하는 거 저는 쉬운 선택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기량이 되고 실질적으로 경기 투입했을 때 효과가 있다면 이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스탠스적인 접근도 저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지금 포획 감독의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잘 1년간의 과정을 설명해줬지만 지금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포획 감독이 보여주는 태도, 성실성 이런 부분이 K리그를 오는 외국인 감독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감독분들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별로 파악하지 않고 바로 감독직 맡아서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굉장히 날카롭게 포획 감독을 좀 잘 보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 받아들이고 좀 따라야 될 부분 따라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베스트 11을 주구장창 돌렸다라는 거랑 이거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전북이라는 팀은 사실 베스트 11 주구장창 돌리면 팀 분위기 작살납니다. 늘 그래왔어요. 전북은 그래도 리그에서 상위 선수들이 오고 또 꽤 많은 연봉을 받고 오기 때문에 경기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면 불만이 생기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최강희 감독이 가장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돌려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걱정했어요. 하도 베스트 11 주구장창 돌리길래 아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올 시즌 전북에서 뭐 뭔가 드레싱룸에서 트러블이 생겼다. 뭐 선수가 감독한테 좀 반항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 그 감독은 장악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감독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값이나 뭐 사실 선수가 받는 연봉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승우 같은 자원을 이렇게 분치로 내리는 그러니까요. 거 이거 저는 진짜 그러니까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도 그리고 이승우 선수의 성격상 그거를 그냥 안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불만이 나오거든요. 네. 아니 나도 더 뛰고 싶은데 네. 왜 열정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팀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벤치로 밀렸음에도 교체로 나왔을 때 스탠스를 보면 사실 얼추 조금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전북 선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단합이 잘 됐기 때문에 뭐 라커룸에서의 그런 뭐 잡음도 네, 잘 네. 안 나왔었던 것 같고, 제가 한번 김진규 선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국대 막 미국 갔다 오고 또 근데 이틀 뒤에 또 선발 어. 경기 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힘드냐 체력적으로.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경기장에 팬들 많이 들어오고 응원하는 거 듣고 있으면 약간 그런 아드레날린, 도파민이 계속 나와서 자기도 경기 끝나고는 진짜 힘든데 경기 중에는 그렇게 힘든지 못 모른다. 느낀다라는. 근데 저는 그런 팬들 분위기를 만든 것에도 포획 감독의 이러한 경기적인 승리도 있지만 외부적인 그런 컨트롤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북은 상대를 압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적은 리그를 압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리그, 이 장기 레이스는 수비예요, 수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공격 잘하면 경기에서 이기고 수비를 잘하면 우승한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올 시즌 전북이 잘한 건 수비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비할 상황에서는 수비를 하는 거예요. 골을 넣어야 될 상황에서는 공격을 하고, 그 판단이 포획 감독은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한 골 먹었어, 두 골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돼. 그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럼 우리 지키자. 근데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잘해도 사실 K리그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일단 전북은 그래도 라인업이 좋잖아요. 그래서 22경기 무패할 때 이제 그 순간에 그 시점에 전북을 보면 그거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 22라운드 포항전 그 여기 대본에도 써주셨는데 그때가 역전승 경기였는데 그 전후로 역전승하는 흐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먹혀도 지지 않는 팀이다라는 게 뭐 선수들 사이에도 당연히 생겼을 거고, 근데 작년에 전북은 두 골을 넣어도 불안한 팀이었거든요. 그쵸. 이거는 후반에 언제든지 우리가 따라잡힐 수 있다. 뭘 두 골이야. 세 골. 세 골은 좀 알았어. 그랬나요? 세 골을 넣은 경기가 별로 없어. 없어요. 예, 세 골 넣은 경기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교체 카드가 들어가는 선수는 똑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맞아요. 진짜 중요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파악이 이미 포획 감독 머릿속에는 다 있었던 네. 거고, 그 사단 자체가 그런 방향성을 잡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 거기서의 성과가 이제 계속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체 카드만 나오면 기대가 되는 거고, 사실 이건 저는 좀 심리적인 부분이랑도 연관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전북이 교체를 한다? 이러면 사실 신경 안 쓸 수가 네네네. 없거든요. 얘네 뭐 바꾸지? 근데 사실 들어온 선수는 비슷해요. 그 타이밍의 차이, 그리고 약간의 롤적인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플랜 B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올 시즌 좀 이기는 팀이 되지 않았나. 아, 내가 이게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과거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제가 막 한참 어렸을 때 막 전북이 막 엄청 위였을 때 정다가지 기자님이 말했던 것처럼 국가대표들 엄청 많고 막 이랬을 때 제가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그때 감독님이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감독님 훈련 어떤 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주력 전략을 어떻게 짜시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우리는 훈련 그런 거 없어. 그냥 A팀, B팀 나눠서 공 주고 연습하고 끝내는 거야. 11대 11을 많이 했죠. 예. 그리고 그냥 뭐 전략 없고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우린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와, 전북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만큼 좀 쇼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전북도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좀 베테랑들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몰락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조금 이렇게 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또 다시 색다르게 전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 팀이라는 게 또 단단해져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요거는 또 저는 전북이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팀들이 세대 교체를 하려는 이유가 사실 돈 때문이에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이 선수가 한 5억을 받아. 근데 지금 떠오르는 한 23살, 4살 애가 얘보다 덜 받아. 그럼 당연히 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그래도 전북은 상대적으로 그 고민을 좀 덜 해도 되는 팀이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베테랑들 많이 써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울산도 비슷하게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전북이나 울산 정도 되면 그냥 막 세대 교체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어설프게 세대 교체한답시고 막 이렇게 했다가 진짜 팀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저는 포획 감독이 이런 빅클럽들에게 뭔가 새로운 딱 대안을 제시를 한 것 같아서 좀 중소형 클럽들은 해당 안 되는 거고 이 클럽들을 볼 때 나도 좀 약간 저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세대 교체를 희망을 했었는데 그거의 과정에서 조금 부진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똑같은 스쿼드 안에서 결국 또 이런 결과까지 냈어요.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아직 세대 교체는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뭐 내후년의 전북은 어떻게 조금 미래를 바라봐야 될지. 근데 저는 우려점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팬들한테 물어봐도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시는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봐도 그 전북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는 다 알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 됐을 때 사실 K리그 팀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파해법을 이제 들고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과연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살짝 우려가 된다고 얘기했었던 건 그 초반부에 한번 인터뷰 때 플랜 B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을 때 포획 감독이 그 되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플랜 B 이제 약간 이런 플랜 A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상대가 대처법을 들고 나왔을 때 이거를 포획 감독이 어떻게 받아치느냐가 저는 내년 시즌에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보강해야 될 포인트는 분명히 있겠죠. 저는 뭐 센터백 라인은 좀 젊은 좀 선수가 들어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왜냐면 홍정호 선수 여전히 잘합니다. 여전히 잘하는데 사실 이제는 언제 다쳐서 좀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그리고 상황이 됐고 김영빈 선수가 정말 잘 버텨주고 네. 있는 건 너무 이제 다행이지만 진짜 그 둘 중 하나가 빠졌을 때는 뭐 박진섭 선수가 보통 내려가서 경기를 보긴 하지만 박진섭 선수 저는 올 시즌에 진짜 좋았던 건 김영빈 선수가 영입되면서 박진섭을 수미로 올린 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진섭을 내리는 선택지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센터백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할 때 상대가 받아치는 걸 우리가 역으로 어떻게 더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너무 서울이 견제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울산이 저렇게 될 거라는 거는 사실 아예 상상 밖에 있는 네. 아예 그냥 논외였으니까. 근데 서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김민호 감독 어제 인터뷰 보고 제가 조금 물음표가 붙었는데 전반전에 못하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전 잘하는 감독이 진짜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 저는 플랜 A 내가 준비한 거 임기응변 좋은 것도 좋지만 근데 김민호 감독 그러니까 우승하는 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뚜렷한 색깔 플랜 A 게임 모델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전북도 어떤 게임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올 시즌 서울은 전반전 경기 보고 있으면 뭐 하는지 사실 모르겠네요. 후반전에 막 이제 그 교체 카드가 너무 좋으니까 뭐 타이밍도 잘 잡았겠지만 그래서 서울은 올해처럼 무슨 축구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전에 어떤 컨셉으로 나오는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계속되면 전 내년에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천 제외하면 진짜 이 팀의 컨셉은 이거지. 얘네 이렇게 하지. 라는 팀이 전북, 강원, 뭐 광주 정도?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어쨌든 대전도 보강을 많이 했으니까 대전, 서울 요런 팀에서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얘네 진짜 명확하네. 이거 영입 잘했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두 팀에서 올 시즌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생각해보면 전혀 없었고. 중간에 막 혼란스럽게 하는 막 재밌는 막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많이 없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 초중반부 이후에는 이제 전혀 견제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좀 크지 않았나. 자, 어쨌든 전북은 어떻게 우승했을까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지 않고 길게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황다현 의원님 뭔가 전북에 대해서 되게 막 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전북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셨네요. 뭐 깔 게 있어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깔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올 시즌은 진짜 잘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 이렇게 그 망가졌었던 팀을 이 정도 궤도로 올린 것만 해도 이거는 그 흔히 말하는 좀 옛날 용어긴 한데 그 까방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생겨서 그럼 내년에 뭐 10등에도 까방권이 10등은 안 되죠. 10등은 안 되죠. 그래 그럼 몇 등까지 돼요? 몇 등까지 까방권이 등까지 까방권이야? 그런 건가요? 아, 까방권이요? 까방권. 한 아챔권? 아, 채권 밖으로 채권 밀려나면 안 밖으로 되는 거야? 까방권이 안 되는 거야? 밖은 좀 그러면은 안 되는. 뭐야 네. 진짜. 아챔권 밖은 안 되죠. 아무리 잘해봤자 네. 이렇게 기준이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올 시즌 진짜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했으면 아 됐지. 조금 그러면 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역시 막 이랬을 텐데. 네. 근데 일단 이번 겨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 어떤 팀이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네. 근데 이 전북 상황은 볼 건 아니니까. 아챔권 밖으로 밀려나면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하지만 근데 섭섭하지만 야 나가라 이건 이제 감독한테는 그럼 뭐 안 할 되죠. 수 없다.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너무 네. 동방예의지국에 그거 져버리는 거지. 동방예의지국이요? 외국인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그런 모습 보여줘야지. 네. 파이널 A는 뭐 밀려나는 건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아챔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구나. 좀 섭섭하긴 한데 뭐 그래도 포버즈 우리 잘하셨으니까. 네. K리그는 가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쵸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냥 일이 지금은 행복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이게 항상 보면은 어떤 팀의 팬을 자리에 놓고 하면 자꾸 놀리고 싶고 자꾸 막 아 근데 찔리고 놀릴 게 싶고. 있어야지 놀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렇긴 우승했네요. 해요.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좀. 아니 작년에 불러주시 작년 안 했나요? 작년에는 놀릴 수 없지. 그땐 진짜니까 원래. 놀리면 바보한테 진짜 바보라 그러면 진짜 막 인성 논란 신기하잖아. 나오는 거예요. 인성 논란 나오지. 어, 나 여기서 인성 논란 있는 분들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 진짜 많았거든요. 특히 뭐 이스타 TV 이런데 되게 잘 놀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1시간 가까이 TMF랑 함께 해봤어요. 이면철이 없는 그 자리에 딱 그대로 앉아서 얘기해본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저는 역으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 어떠셨는지. 좀 뭔가 그렇게 큰 빈자리를 못 느꼈달까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네네. 미안하지만. 네. 혈자랑 미안해. 왜냐면 어쩔 수 우리가 없어. 처음에 셋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되게 편안한데요? 병철아 지금 누님이 몸 회복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입이 아프다고 안 나오면 어떡하니. 너무 웃겨. 누님이 몸 회복된 지 왜 이러니까 내가 되게 늙은이 같네, 갑자기. 병철이가 이제 생각보다 어려서 그쵸, 나이가, 많이 어리죠. 저랑 해설을 같이 시작했는데도 저랑 6살 차이거든요. 저도 나이로 치면은 되게 좀 빨리 시작한 케이스인데 맞아요. 근데 형철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이제 고려가 안 됐죠. 얘는 뭐 21살에 이제 저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원투펀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철한테 잘해줘야 돼. 사실 형철한테 너무 잘해줘도 형철 씨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형철 씨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네. 막 막말이에요. 형철아 막 하기도 하고 형철 위원님 하기도 하고 가지가지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황대현 위원님은 형철이가 있는 가운데 또 한번 나와주실 의향이 있는지. 예, 그럼요. 근데 제가 보시면 형철이가 별로인 거 아시죠? 근데 이제 형철이가 없을 때 불러주시면 더 좋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황대경 위원님과 함께한 TMF 저희가 또 다음에 또 모실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